안녕하십니까. 문학 B시간 10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10반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볼 텐데, 10반뿐만 아니라 다른 반들도 이제 이 영상을 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의자 보문 배웠죠? 의자가 총 몇 개의 연으로 되어 있었죠, 여러분? 그렇죠. 5개의 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거 있으면 아무렇게나 한번 말을 해보세요. 우리가 복습을 하는 거의 중요성이 그냥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만 그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거를 아무렇게나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어떤 게 드세요, 여러분? 우리 배웠던 거. 직접 인용. 그러니까 이연부터 이제 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화자가 전달해 주고 있죠. 근데 이 직접 인용의 효과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설명을 했긴 했지만, 우리가 그냥 화자의 이불을 통해서 이제 보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이 시에 있는 직접 인용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 뭐가 있었죠, 여러분? 제목, 의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모든 대상들이 다 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체의 그 의자, 그걸 이제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꽃도 열매도라고 나와 있는 이연을 예로 든다면 꽃과 열매 주변에 의자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의자로 비유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꽃과 열매 주변에 있는 꽃받침, 이게 이제 원관념이 되겠죠. 그리고 이 원관념을 의자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의자로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말이 이런 꽃받침뿐만 아니라 크네라고 하는 시적 화자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들도 식구인데 의자를 내줘야지. 그 지푸라기나 또아리 같은 거. 그러니까 참외나 호박에 이 지푸라기나 또아리를 놔줘가지고 상하지 않도록 잘 자라게 해주는 게 이제 그 대상들한테는 의자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 더 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오연에서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여기서 그때의 의자는 뭘까요? 그렇죠. 서로를 향해서 위로가 되는 존재였다. 이렇게 우리가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문제를 풀 거예요. 1번부터 쭉 문제를 풀 텐데, 우리가 혈의 누나 뿌리 이야기 때 배웠던 그런 분량, 긴 분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에 대한 내용 자체만을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천천히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합시다. 큰 1번 문제는 여러분, 작품 자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번. 의자를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은 1년과 2년, 3년의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1년에 한 소식이 있다 해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화자가 직접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2년에서는 세상이 다 의자로 보인다. 3년 같은 경우는 큰애가 아버지에게 의자가 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적어야 될 것은 4년과 5년, 그리고 3년과 5년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의미를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한번 일단 적어보세요. 찾아보시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답을 그대로 적는 것보다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 다음에 답을 적는 것이 더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일시정지 해주시고 일단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적었다고 생각하고 답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연에 대한 내용, 오연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사연 같은 경우는 식구인 참외 호박에도 의자를 내주었다. 이 의자의 원관념 뭐라고요? 그렇죠. 지푸라기, 또아리라는 거. 그 다음에 오연 같은 경우는 결혼은 그늘 좋고 풍경 좋은 곳에 의자 몇 개를 내놓는 것과 같다.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곧 결혼, 부부의 생활이다 라고 우리 오연에서 배웠죠. 여러분들도 이제 먼 훗날 10년이나 10년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이제 혼인을 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꼭 이런 의미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결혼한 지가 어제도 말했지만 이제 1주년 됐어요. 그래서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공부를 하면서 이게 꼭 뭔가 시험 범위니까 설명해 주는 것만 뿐만 아니라 제가 뭔가 되돌아보는 그런 어떤 삶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과 5년을 통해서 결국 알 수 있는 것은 사람과의 교감이 되겠죠. 딱 이연하고 사연의 내용은 사물에 대한 거잖아요. 다시 한번 99쪽 봐보세요. 그 이연에 대한 내용 보시면 꽃과 열매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아니고
사물로 여러분들이 분류를 시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년하고 5년은 가족과의 유대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자의 상징적 의미를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자가 무엇이냐. 우리가 시 의자라고 하는 제목을 처음 딱 읽었을 때 상상했던 내용을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미가 나올 수 있죠. 저한테 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안식처 같은 거. 선생님은 하루 종일 이제 등교 계약이나 온라인 때나 보면 일어서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오랫동안 서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저한테는 뭔가 휴식을 가져다 주는 게 의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시에서는 그런 의미보다도 의지가 되는 존재, 서로 배려해줘야 될 대상들, 이렇게 우리가 나왔죠. 그래서 의자의 상징적인 의미를 한번 예를 들어서 써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써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부 세계와 사물, 그 다음에 사람과 가족관계 등에도 적용이 된다. 서로 의지가 되는 존재,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의 해석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해석과 느낌을 바탕으로 써보자고 했으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자신의 해석과 느낌을 정리하여 아래 활동을 해보자. 1번. 어머니가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된 계기가 나타나는 부분을 찾아보고 그 의미를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시 안에서 왜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됐죠? 계기가 있었나요? 계기. 그러니까 앞부분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보면 허리가 아프니까, 이연에 나와 있죠.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그러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적어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허리가 아프시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인다고 말씀하신다. 어머니는 자신의 허리가 아픈 것을 계기로 해서 세상의 모든 사물을 의지할 만한 대상으로 다르게 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푸는 문제는요, 되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2번 문제로 가볼까요?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신다면 정지해 두시고 정리해 주세요. 2번으로 갑니다. 2연부터 5연까지라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니까 결국 이것은 직접 인용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직접 인용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독자들이 받게 되는 느낌이 어떤가?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첫 시간에. 처음 설명할 때 이야기했죠?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생생하다, 이런 걸 적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에 대한 정답은 실제로 화자의 어머니가 직접 독자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느껴진다. 어머니의 마음 또한 생생하게 전달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겠죠. 어제 현서가 질문했던 거긴 하지만 이 직접 인용이라는 본래의 뜻은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따졌을 때 그 인용을 표현해주는 조사, 라고, 고라는 기준으로 따졌을 때 라고를 쓰면 직접이고 고면 간접이잖아요. 근데 이런 뜻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말했던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도 일종의 직접 인용입니다. 만약에 간접이라고 한다면 화자가 이렇게 전달을 하겠죠?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이신다고, 이렇게 고라는 말을 써가지고 설명했겠죠. 하지만 이것은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직접 인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공감이 가는 부분에 유의하면서 아래 활동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 전체 내용 중에 공감이 가는 연 또는 부분이 있으면 써보자라는 겁니다. 원래 지금 예시 답안을 보시면요, 3년에 대한 대목이 지금 예시 답안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공감이 되는 부분은 아마 5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평생 이제 살아가면서 의자를 많이 내놓아야지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뭔가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자.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감명 깊었어요. 아까도 계속 몇 번이고 말하지만 저한테는 딱 지금 맞는 상황이 5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과서는 이제 3년에 대한 내용으로 답을 좀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도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이 부분을 지금 답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를 2번에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그래도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생전에 화자와 아버지의 관계가 뭐 엄청나게 좋지는 않았다. 순탄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탄치 않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어떤 진로 결정에 있어가지고 아버지와의 갈등 혹은 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반대를 하셨다든지 뭐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비춰봤을 때 순탄치가 않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도 그 감정이 화자에게 남아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감이 됐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버지와 뭐 관계가 되게 좋겠죠, 여러분? 화목할 겁니다.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죠.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말하지 못한. 선생님의 썰을 또 들려드리자면 선생님도 아버지하고 사이가 뭐 지금은 되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나쁜 자식은 아니고요. 나쁜 자식은 아닌데 저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하고 갈 마찰이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이제 영어 교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영어를 되게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싫어했다기보다는 열심히 하는데도 점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영어를 좀 많이 못했었는데 제가 못한 쪽으로 진로를 옮기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어떤 이유가 있었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영어 쪽이 되게 부족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와 꽤 갈등이 있었던 걸로 존재해요. 그래서 보통 10대 때 아버지와 갈등이 있으면 20대가 돼서도 사이가 그렇게 원활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도 아버지와 좀 대화가 없다가 지금 이제 선생님 아버지님 나이가 지금 이제 한 60대 되셨어요. 60대 이제 60살 넘으셨는데 나이가 아버지가 점점 더 많아지시니까 먼저 다가오시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또 해보면 제가 원래 5년이 공감이 간다고 했지만 또 3년도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버지와 저의 사이가 엄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어머니라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어머니랑 또 사이가 안 좋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는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집에 있는 것보다 더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3번 문제의 내용이었고요. 4번도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내 컷의 지금 사진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인상적인 게 뭐냐? 그걸 물어보는 게 이제 4번 문제예요. 서로 보면 지금 공통점은 손과 손을 좀 마주 잡고 있는 또는 뭐 손가락 한 개만 이렇게 서로 잡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을 좋아할까요? 뭐 집에서 강아지 키운다고 하면 뭐 애완동물 좋아하면 세 번째 장면도 좋겠고 저는 네 번째가 좋네요. 자꾸 이제 저한테만 비춰가지고 설명하는 게 약간 공감력이 떨어지긴 한데 저는 이 네 장면 중에서 지금 저의 모습을 따진다면 네 번째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골라보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시 답안을 그대로 적지 마시고 그럼 사람이 되게 수동적인 사람이 돼요. 너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사진이라고 예시가 나와 있네요. 흑인 남성과 백인 여성이 깍지를 끼고 있는 모습. 남녀 차별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다. 뭐 사회적인 어떤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네 번째가 너무 공감이 돼요. 제가 결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웨딩 사진에서도 이렇게 서로 손 잡고 있는 것도 찍거든요. 뭔가
인생의 동반자를 의미하는 사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색깔도 지금 옷 색깔도 봐보세요. 똑같죠? 그럼 이제 커플을 의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세요. 저는 이제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일시정지 해두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원이 원래는 인형의 집일 거예요. 의자 다음에 나오는 게 인형의 집일 텐데 이건 안 하기로 했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낙치서를 배울 거예요. 이제 125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학의 재구성과 창작. 아까 전 단원에 대한 내용은 뭐였죠? 그러니까 큰 단원의 이름은 문학의 수용과 생산. 세 번째로 배웠던 소단원 이름? 그렇죠. 문학의 수용과 소통. 어떤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작품을 쓴 시인과 대화를 나누듯이 작품에 대한 해석을 해보든지 아니면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이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단원이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이래요. 글쓴이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실제로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를 써보는 단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야겠지만 우린 지금 시험범위에 낙치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낙치설에 대한 설명만 간단히 이번 시간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본문은 안 들어갈 거예요. 본문은 이제 등교계약 때 할 거고 일단은 이 작품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낙치설 할 때 낙자가 뭐예요? 떨어질 낙자. 그 다음에 이치, 말씀설이죠. 그러니까 이가 떨어진 이야기예요. 이가 빠진 이야기. 그래서 이가 빠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짐하는 글이 바로 낙치설입니다. 그래서 실제 작가를 보시면 17세기 사셨던 분이시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는 수필이 되겠죠? 경험을 쓴 거니까. 수필인데 옛날 수필. 조선시대 때 쓰였던 수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학자셨대요. 그래서 과거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아버지의 명으로 응시해서 합격한 뒤에 과장의 발을 끊었다. 그리고 성리학과 문장으로 널리 이름을 떨쳤다. 안동 김씨신가 봐요. 그리고 실제 낙치설에 대한 설명이 더 중요한 거죠. 보라색 부분. 이가 하나 빠지게 된 일. 그게 제목이죠? 낙치설. 그래서 지난날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자세로 살아나가야겠다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가 빠져서 버려 생긴 네 가지 불편함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떻게 지금 필자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낙치설을 읽으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가 빠진다고 하면 여러분, 어렸을 때는 한번 빠지잖아요. 우리가 유치라 해가지고 어릴 유자 써가지고 한번 이제 이 빠지면 다시 자라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구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렇게 이 빠진 경험이 있지만 살아가면서 누구랑 싸우지 않거나 또는 뭐 실수 다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가 안 빠지잖아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동물이다 보니 이제 나이가 점점 노년이 되면 될수록 이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께서는 틀니를 하시던지 아니면 임플란트를 하시죠. 여러분들도 미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60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선생님은 이제 지금도 꽤 많이 늙었지만 근데 제가 60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상상이 잘 안 돼요, 사실은. 뭔가 지금 상태에서 이제 머리가 완전 하얘질 거고 물론 염색을 하겠죠. 그리고 그 얼굴 살도 점점 이제 좀 말라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징그럽다고요? 징그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늙게 된다면 삶이란 건 무엇인가? 그리고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필자도 이제 그런 고민을 했겠죠. 이제 사람이 뭔가 늙었다고 인지하는 순간에는 그때의 감정이 되게 안타깝잖아요. 더 살고 싶은데 내가 진짜 젊은 시절에 후회하고 막
후회는 좋아요. 반성의 계기가 되니까. 하지만 계속 후회를 한다고 하면 더 발전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필자도 지금 되돌아보면서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를 담담히 받아들여야겠다. 계속 괴로워하지 않고 인생의 어떤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야겠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빠지면 진짜 힘들거든요.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이 빠지면 되게 자괴감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밥을 잘 못 먹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괴롭지 않을까. 하지만 이 필자는 이 늙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낙천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면서 끝나는 게 이 작품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다 정리하셨으면 특징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수필의 구조는요, 체험과 성찰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썰을 먼저 들려줘요. 경험을 들려주고 그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반성이나 주제의식이 무엇인지를 뒷부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학자였기 때문에 성리학자분들은 보통 자신의 경험을 쓸 때도 옛 선인들이 말씀하셨던 걸 그대로 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현의 말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특징.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를 삽입했다. 참 멋있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128쪽 잠깐 보면 거기에 지금 시의 한 구절이 지금 보이죠? 이에게 뭔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대 나이 얼마인가. 저도 이렇게 늙고 싶네요. 참 60이라고 계속 나오니까 60이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가고 싶진 않고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시를 삽입해가지고 글쓴이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이게 전체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다시 수업방 넘어와서 저랑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어요.